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기후 공약이 2번에 걸쳐서 나왔고요. 평균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탄탄하게 나왔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올해가 이제 기후 정치의 원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에서 기후 유권자의 어떻게 적극적인 투표행위가 어떻게 반영이 됐냐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평가가 매우 냉정해야겠지만 꽝이에요, 꽝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기후 정치라는 단어가 이제 좀 올라왔어요. 사실 지난 21대 총선 때 같은 경우는 기후 정치라는 표현보다는 그린 뉴딜, 뭐 녹색 성장,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기후 정치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두 분이 생각하는 기후 정치란? 기후를 주요 이슈로 보는, 핵심적으로 의제로 삼는 정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게 일부는 초당파적인 문제도 어떤 공감대도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기후 정치도 다른 노동이라든가 복지 이슈와 똑같이 젠더랑 다 있는 것처럼 당파성과 정파성을 부정하는 측면이 있는 어떤 입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후만 붙으면 다 우리 편이거나 다 같은 내용으로 주장을 한다는 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후 정치도 좌와 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한 생태가 있고 약한 생태가 있다. 이 자체를 부정하는 순간부터 기후 정치가 형용화되는 개념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는 기후 정치도 보편적인 개념이 있지만 그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 다른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게 난 강조된다고 봅니다. 선철님. 뭐 저도 같다고 생각하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만든 기후정치특별위원회에서도 뭔가 이제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이제 총선에서의 어떤 정치 담론이 형성되는 것, 이제 그거를 이제 기후 정치로 생각하면서 이걸 만들어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었던 건데, 문제는 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뭐 노동이니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민주주의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기후 공약이 2번에 걸쳐서 나왔고요. 그리고 평균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탄탄하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기후위기, 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제 시민들이 참여를 어떻게 이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기후는 이미 이제 보편화된,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TV에서도 맨날 이제 기후 변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것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또 초대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2020년에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다 그린 뉴딜을 들고 나오면서 기후를 의제화하려고 이제 했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올해가 이제 기후 정치의 원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게 의제화 되느냐? 그럼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의제화 됐다면 더 나은가? 근데 요건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의제화 되느냐?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정책을 놓고 이게 의제화 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복잡한 결이 있는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시민들이 뭐 기후 대응을 위한 어떤 뭐 정치, 뭐 기후 대응을 위한 제도, 뭐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분은 저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특별히 이제 기후 정치, 기후 유권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나왔고, 그 총선 전에 기후 정치 바람이라는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유권자의 33.5%가 기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후 유권자라는 표현으로 이제 나타났고, 기후 유권자가 이렇게 3분의 1이 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대부분 기후 대응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기후 유권자라고 하면서 그 설문 대상의 3분의 1이 기후 유권자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뭐 앞서 기후정책 개념에 대한 혼용 내지 아니면 그 쟁점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기후권자라는 것도 물론 아주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는 공감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다만 이게 실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설문항이라든지 실제 해석 여러 가지 볼 때는 이 33%라는 것은 엄청난 호수가 있는 거긴 해요. 그 내에 뭐 내적 모순도 있어요. 사실은 결국에는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 더 강조되는 것들 답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최 측 설문지 작성하거나 안 그러면 이 준비했던 팀 자체가 일정하게 기후권자 자체를 선이지만 일정하게 좋은 의미로 하려다 보니 그게 너무 과잉돼서 이 숫자 자체가 좀 허수, 그다음에 좀 과장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1.5%라는 것과 사실 계속 필터링 되면서 나왔던 거긴 하지요. 그래서 그 자체 보더라도 내적 정합성의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 실제로 이거를 많은 기후 활동가들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사실 그게 학습이 좀 안 됐던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좀 과잉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기후 비상행동이라든가 동맹이라든지 그다음 일상적인 투쟁이라든지 현장에서 했던 것들과 어떻게 접목이 되는 건지를 다 놓쳐버리고 선거 국면에서 기후 정치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장담하는 건데 이 조직들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또 할 거예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나름 괜찮은 시계열적으로 나온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흐름이나 볼 수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잘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는 사람의 설문 작성의 요령도 필요하긴 하지만 보는 사람의 해석 능력과 실제로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거 연계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은 제가 볼 때는 시민사회라고 불리는 이 조직이라든가 활동가 사이에서도 매우 미흡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33%, 3분의 1, 1.5%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뭐랄까 이게 진공 상태에서 나온 걸로 개념으로만 아직까지는 습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매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이에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통계의 기본,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내오는 건 되게 쉽거든요. 되게 이제 쉬운데 어떻게 이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쉽고, 근데 좀 눈여겨봐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후 유권자 혹은 이제 기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물을 때 뭐 RE100을 아느냐, ESG를 아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60대 남성이 되게 많았어요. 제일 많았었나? 기후 유권자 비율이.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기후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기후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뭐 탄소 중립이든 뭐 기후 정의든 이제 이런 개념으로 기후를 생각하지만, 이미 이제 기후가 주류화된 상황에서는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관심 갖고 있단 말이죠. 기후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주를 사야 되고. 그러니까 ESG를 묻고 RE100을 묻고 하는데 60대 아저씨들이 뭐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이 기후 유권자로 뭐 이렇게 정의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 정치가 되게 뭉뚱그려진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주가 기후 뭐 위기주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이제 기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는 기후 유권자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기후 운동을 해왔던, 그러니까 이 정의 자체가 되게 붕 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저는 제일 그러니까 이 기후 정치 바람에 유권자 설문조사도 되게 좀 당황했었지만, 더 당혹스러웠던 거는 그 기후 정치 물결인가에서 이제 무슨 선언문을, 기후 정치 원년 선언문인가를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기후 환경 쪽에 계신 원로들의 예. 근데 뭐 근본적인 뭐 변화가 필요하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막 뭔가 이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막 강조를 하셨어요, 앞에서.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은, 그래서 기후 정치가 필요하고 이번 총선은 기후 정치 원년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초당파적이고 초당적인 뭐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그러면 기후 유권자가 국민의 힘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은 원전 많이 짓는 거가 기후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데,
뭐 민주당을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기후 정치 뭐 근거가 다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33%가 누굴 찍었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다 기후 유권자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 기후 정치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 하나도 없이 그냥 막 그냥 뭐 기후에 투표하세요 하는 것이 가지는 건 마치 민주주의에 투표하세요 하는 거랑 이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 설문조사가 시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정당에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기후 정치 의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미흡하게 가지고 있거나 하는 어떤 그 정당에게 대중들이 한 33% 정도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3%가 있으니 지금은 미흡하나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향후에 그런 정책을 만들기를 원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까.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쓰임새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자체를 이 단편적으로 할 때 이걸 정말로 기획과 그다음에 활용이 매우 미진하거나 아니면 무계획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좀 말씀 더 드리면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후정치 개념에 대한 쟁점도 있지만 이 유권자 할 때 매우 나이브한 방식으로 이게 유권자를 호명을 한 거였죠. 다만 이게 장점은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물론 정체성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적극적으로 기후 정치를 유권자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기준을 만들고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기준도 변화무쌍하게 바뀌긴 하겠지만 얼마큼 필요하게 되는가를 볼 때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기준에 절대 안 맞는 말 그대로 붕 떠 있는 것들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상을 했지만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에서 기후 유권자의 어떻게 적극적인 투표행위가 어떻게 반영이 됐냐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평가가 매우 냉정해야겠지만 꽝이에요. 꽝 사실은. 여기에 대한 입장에 평가가 필요하단 말이죠.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기후유권자 운동 아니면 유사한 이 바람이라든가 물결이 활동을 할 때도 근거자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동향 같은 것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객관적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요. 내가 볼 때는 정말로 두리뭉실한 레토릭 아니면 냉장에 들어가면 발표 못할 내용들이 다 나올 겁니다. 나오지 않을 거예요. 못해요 사실은. 기후 정치가 진보 정당들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진보 정당들의 역할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같은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거대 양당과도 좀 초당적으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좀 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어떤 뭐 체제 전환에 대한 문제부터 어떤 진보 정당들과만의 의제로 둬야 하는 건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조적이고 약간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뭐 1.5도 목표라고 보통 상식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뭐 불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라든가 한국 사회에서 라고 보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특히 기후 같은 경우에서는 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걸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어떻게 매우 비관적인 건데, 그 내에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기후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반응을 해야겠다라는 것들 시그널을 분명히 생각하고 움직이긴 할 겁니다.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뭐 내년에 될지 5년 뒤에 아니 2030년 될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 늦을수록 더 후과가 엄청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지금 늦었지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긴 해요. 근데 그게 현재 있는 이런 흐름으로 볼 때는 안 된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래 불구하고 핵사고 나든 폭발적 사고 나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큰 기후 재난이 있든 하면서 우리가 안 좋게 보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상, 이게 50년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과정상 계속 발생을 이래저래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당이나 어떤 세력이든 간에 다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대응책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긴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도 그렇고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론적, 실천적으로, 선제적으로 안 그러면 이 과정상에서 정의론 전환, 기후정의를 위해서 움직일 거고, 근데 그때 닥쳤을 때 그러면 실력 발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기본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게 프레임워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지역사 역량 같은 것들이 아니면 누적된 경험들, 사례들이 선례들이 있을 건데 이것을 얼마나 잘 발휘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나는 이런 차원을 볼 때는 각종 선거, 각종 거리 투쟁, 일상의 어떤 변화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건 외생적으로 발생하는 거긴 해요.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바뀌는 과정들이 30년 전에 분명히 올 수 있을 거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준비된 실력이 있는 사람만큼 그만큼 헤게모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실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데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있는 선거제도가 통용된 사회일 것인가? 난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군사와 치안화 될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과거로 이게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이게 정치 영역이 아니야. 안 그러면 다른 영역이야. 이해할 만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정치 변화, 체제 변화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 볼 때는 인간의 행위만으로는 다 안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비관적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것들이 누적이 돼야지 그나마 좀 뭔가 반응을 하거나 대응을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입장에 좀 가깝습니다. 선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큰 틀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파리 협약에서 결정된 게 있었고 1.5도를 뭐 지키기 위해 파리 협약에서 2도였었지만요, 2도 이내.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계획들이 있잖아요. NDC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초당적으로 뭔가 이 힘을 합쳐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하죠. 분명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들어와서 40% 넘어 그랬더니 실제로는 30%였지만 너무 높다, 부담이 크다 이래서 줄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저는 베이스라인은 깔려 있는 상황이다. 그럼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는 어쨌건 처음에 뭐 그걸 뒤로 덤탱이로 미루던 어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기로 갈 것인가는 이제 이 논쟁과 갈등과 이런 양상을 보여야 되겠지만, 그거는 베이스라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배제하지는 않는다. 초당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 이정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거 왠지 이렇게 뭔가 천천히 가려고 하고 뭔가 미루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강제할 것인가, 이건 결국 힘의 문제거든요. 힘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기후정의 행진도 지금 2년 연속 됐고 올해도 이제 벌써 말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큰 뭐 행사들이 뭐 2만 명, 3만 명 모였다 이렇게 되지, 이게 뭐랄까요, 이제 모멘텀, 뭔가 이렇게 눈덩이에 굴러가면서 이렇게 막 덩치가 불어가는 이런 방식의 운동이 없는 거죠. 근데 진보 정당도 그렇고, 진보 정당이 힘을 잃은 것도 저는 사회 운동과의 이 연결이 끊어지는 거, 그리고 사회 운동이 활발하지 못하게 된 거, 체제 내화되면서 저는 이게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사회 운동이 어떻게 힘을 키울 것인가, 그래야지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눈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 눈치를 보는 형국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 뭐 좋은 일이죠, 뭐 그래요, 그렇죠, 이런 수준이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불편해하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변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후운동이, 기후정의 운동이 변수가 될 것인가. 적어도 쟤네들이 눈치를 보게 만들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쟤네들이 뭐 반대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라도 할 수 있게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이걸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뭐 저도 탄소 중립 포인트를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의 일상적인 실천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게 기후 실천으로 뭔가 이렇게 등치되어 버리는, 말로는 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현실. 그러니까 이 기후 정치라고 하는 거가 되게 지식의 문제로 소비되고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기후 문제도 책은 많이 읽고 강연 뭐 토론회는 많은데, 이게 행동에서, 지역에서 어떤 행동으로, 동네에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 그런 경험도 없고, 전 여기서 진보 정당이, 특히 이제 뭐 녹색당이라든가 뭔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었던 정당들의 역할이 그게 아닐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체질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과정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좀 거대 정당이라고 할 만한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지난 대선 때에도 아리백을 아느냐 모르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고, 이번 총선 때에는 그 대선에서 있었던 그 논쟁의 후과인지 모르겠지만 기승전 아리백밖에 없는 기후 정책이었다, 기후 공약들이 그랬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이제 원내에서 선거연합정당으로 이제 확산되긴 했지만 녹색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이제 탄소세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기후 공약으로 뒀던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일각의 비판이 있었고,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민주당의 기승전 아리백과 녹색정의당의 탄소세 공약에 대해서 어떤 앞선 질문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기후정치라는 거, 그리고 기후정치라는 것은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윤리적인 측면에 예를 들어 강요하는 것들에 가까운 거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보면 이 탄소세만 그렇고 아리백도 그렇고, 아리백 같은 경우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기업 자체 생존을 위한 어떤 통상적인 문제에 가깝긴 하죠. 여러 가지 이슈가 그 근본 이유는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는 그렇게 국제적인 이슈 글로벌 캠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건데, 그나마 경기 아리백 같은 경우에서는 저도 약간의 개입을 했습니다. 아마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게 단순하게 기업 지원이라든가 그걸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과거편이 뭐냐면 재생에너지 전력 에너지 자립이에요, 이게 잠시 관하면. 근데 기업이 아니고 국가 전체, 지역, 아니면 시민들, 우리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서 기업 아리백뿐만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보장하는 것들, 예컨대 시장 자체를 깔아주는 거 아니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사회에서 본래적 의미에서 재생에너지 시민 중심이라든가 국민 중심의 어떤 재생에너지 자립한다라는 의미로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건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상황, 개입이 돼야지 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는 이 아리백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의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한국에는 대기업들은 아리백을 글로벌 캠페인에 따라가야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안 늘어. 또 하나 수요 공급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애들 미치는 건데, 현 정부가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서 약간 입장이 바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좀 조용히 있었어요. 정부 눈치 보느라고 있는데, 지금은 당신들이 자본 축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에게 아리백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서 약간 목소리를 더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각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같은 우리식의 아리백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일정하게는 지금 공감대가 있다라는 좀 봐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는 노동 문제도 있고요, 정의론 전환 쟁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에서 정의론 전환 과정도 있는 거고, 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도 대규모라든가 중소규모에서 느는 과정에서 또 개입하거나 아니면 민주적으로 통제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리고 지역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시민단체도 기존에 민영화되거나 시장화되는 것들에서 반감들이 내지 않은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좀 바뀔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그게 잘 반영이 안 됐죠. 저희가 공공재생에너지 선언도 하고요. 330 때 충남에서 노동자 행진할 때에도 일자리 대표적인 구호로 나오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민권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아직까지 스코어가 볼 때는. 이거는 이후에 더 우리가 바꿀, 이 지형에서 담론 자체를 바꿀 우리 몫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탄소세는 MB 때부터 나왔던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어요. 결국에는 배출권 거래제라는 방식으로 제도가 되었지만, 이 최근까지도 주로는 탄소 자체 배출 행위에 대해서 소비세 관련해서 간접세 형식으로 내는 것들이 주류화되는 개념이긴 해요. 아직도 제도화는 안 됐죠, 한국에서는. 근데 이게 가지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역진성의 문제가 있고, 계급 계층적으로 불평등성에 건데 더 고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하나는 자체를 그 세수를 모아서 배당 형식으로 가자. 또 하나 부차적으로 그걸 기금화해서 재생 확대로 쓰자라는 것들이 나름대로 약간 해소 방안 중에 하나인 거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소득이라든가 법인 자체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거에 대해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오히려 그 자체로 해서 기본적으로 탄소세를 매기는 방식들이 좀 더 대안적으로 나오는
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한국에서는 좀 파편화되는 탄소 논의를 요 상징적인 영역에 지금 국한되어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선거 국면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안 됐어요. 세금을 어디다 매길 것이냐, 언제 어느 단계에서 매길 거냐, 그다음 이거 세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권자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거냐, 안 그러면 기금화해서 공통적으로 쓸 거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각각 가지고 있는 논점을 가지고 매우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과정이다. 나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가 옳다라기보다는 이 자체를 수면에 적극적으로 올려서 전 국민적으로 기본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후 불평, 탄소 불평등을 대표적으로 더 담론화하거나 이슈화할 수 있는 쟁점이다. 라는 측면에서 앞서 말했던 그 아리백 논점과 달리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공공시민재생에너지의 어떤 확대 부분으로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가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 탄소세는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 탄소세 자체의 어떤 의미라는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의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그렇죠. 본격적으로 해야 되죠. 큰 틀에서는 뭐 저는 아리백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탄소세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기후 위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단지 어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문제, 온실가스를 어떻게 뭐 몇 년도까지 이게 그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우리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걸 위한 수단이라든가 방편으로서 뭐 아리백이든 뭐 탄소세든 탄소소득세든 뭐 저는 많은 것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과 같이 탄소 배출 줄여야 돼, 뭐 탄소 환원주의라고도 하지만 이 틀 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저는 이렇게 갔을 때는 정말 답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이제 거대 양당 체제에서 저는 이게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일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주류 담론 제도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는 담론의 틀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전복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걸 전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탄소세 논의를 탄소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한 것, 이 불평등이 어떻게 지금의 탄소 불평등만이 아니라 이 기후 위기 자체가 어떻게 불평등의 결과였고, 또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든 넷제로라고 하든 거기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인가. 또 아리백도 지금 사실 탄소 배출권만 살 수 있으면은 지금 한국 시정에서는 다 되는 건데, 이거 시장에다가만 맡겨두면은 결국은 경쟁해가지고서 도태되고 자원을 가진 배출권 살 수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독점이 점점 심해지는 거고 이미 그건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공공성의 문제를 어떻게,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 경제 시스템 전체에서 어떻게 지금의 어떤 시장 경쟁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좀 새로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지. 너무 이 개별적인 개별적인 이슈로 접근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금 선철님이 이야기하셨던 어떤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쨌든 이 기후위기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불평등이 기후위기를 낳았다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후 정치라는 것은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 대응이 가능하다.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후 불평등이라는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정치가 해야 되는 것. 그냥 그 기후 불평등 해소할게 이런 어떤 그런 선언적인 멘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급박하게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게 뭘까요? 이것도 정치는 국회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뭐 정당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만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를 넓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정치권에 소위 제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먼저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먼저 움직일 경우에는 주로 척을 하고 그죠? 이제 뭐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이고 먼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힘은 저는 사회운동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진보 정당이 진보 정당일 수 있는 이유도 저는 사회운동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진보 정당의 근거는. 근데 사회운동이 힘을 잃고 또 진보 정당도 사회운동과 동떨어진 채 따로 놀았기 때문에 저는 이 한 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이번 총선에서 그런 결과를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우리의 고민은 뭐 기후 불평등이든 뭐 노동 이슈든 뭐 페미니즘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사회운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정당이 어떤 식으로 또 결합을 이제 할 것인가 그걸로부터 어떻게 또 그 이 상호적인 어떤 그런 뭐 이 협력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로부터 또 자기네들이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회운동은 단지 사람 많이 모이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담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틀을. 하나의 사례는 저는 그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박원순 전 시장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때 뭔가 이 변화된 뭔가를 느꼈거든요. 이전 같았으면은 이 뭐라 그래요? 이제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 비난과 2차 가해가 벌어졌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 방어막이 쳐지는구나. 이 뭔가 좀 대등한 그런 힘 균형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거가 그 이전에 있었던 뭐 페미니스트 리부트부터 해가지고 불편한 연기 온갖 급진적인 매갈까지 다 합쳐서 이게 이 담론의 폭을 저는 확 열어놨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이 주류 담론이 저는 위태롭게 되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훨씬 더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기후 정치를 생각하더라도 저는 이걸 근본적으로 흔들고 흔들지 않고서는 이 구체적인 정책 무슨 경험을 쌓는 것만으로는 저는 안 된다. 결국 그거는 체제 안에서 오빠가 허용해주는 그런 변화만이 주어질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담론, 이 프레임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진짜 별별 이 행동과 급진적인 요구와 이런 것들이 난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가장 급진적인 주장만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해야 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열려진 공간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우리가 그리고 더 폭넓은 그런 어떤 대안적 전망과 그림을 저는 그려 나가고 또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은 농담이지만 대통령과 그다음에 장관들, 그다음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면 2030 목표가 안 되면 다 그냥 깜빵에 보내면 돼요. 구속시키면 돼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정치 시그널이라도 지어도 해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 지켜도 아무 책임 안 져요. 애정형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포스코 국유화를 뭐 이제 주장을 하고 사실 이런 거가 신문에도 나오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에이 말도 안 돼 하는 것들이 뭔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 이제 뭔가 꺼리고 뭔가 그건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긴 해요. 칼럼에다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단편적이거나 안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도 좀 체계적으로 그런 주장들을 해야겠지만 또 하나는 이거를 소위 말하는 기후 에너지 운동에서 진영에서는 정말로 관심 없는 주제거든 이게. 반항이 없는 거지. 어쨌든 그 다양한 상상력과 또 한편으로는 다양하지만 불온한 상상력이어야 하고 또 하지만 매우 구체적인 투쟁의 어떤 방향과 방식을 만나서 이야기를 더 나눠야 될 것 같고 총선에 대한 이야기, 기후정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렇게 마무리 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 기후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또 만나는 자리를 약속하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더 주세요.